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리뷰입니다. 요즘 이제 수시가 속속 발표가 되어지면서 수시에 불합격하시고 정시 지원을 앞두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속 많이 상하시죠. 그렇죠? 주위의 분들, 합격하신 분들 축하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사실 자녀분들이 불합격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대학 입시에 불합격하면 그 아픔이라고 하는 게 겪지 않은 사람들은 잘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다 침통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제 어쩔 수 없이 내가 수시에 불합격하고 정시에 지원하시게 되어진다면 지금서부터는 우리에게 이제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잘 고민하셔가지고 우리가 잘 분석하시고 준비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옵니다. 자, 저희 하이퍼리뷰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구독자분들이나 수험생들을 위해서 일단 제가 오랜 기간 동안에 학생들 입시 컨설팅을 진행을 하면서 경험하고 그 다음에 제가 알고 있는 노하우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정시는 이제 4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어요. 이 정시의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잘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정시 원서 지원하실 때 큰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정시는 첫 번째는 대학에서 선발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즉 다시 말하면 이제 수시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논술 전형이거나 아니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거나 대학에서 직접 시험을 보거나 아니면 대학에 가서 면접을 보거나 그래서 학생들이 선발하는 데 비해서 정시 같은 경우 여러분이 직접 집에서 컴퓨터로 원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 과정에서 이제 결국 점수 경쟁이라는 게 아니라 정시라고 하는 거는 점수 경쟁이 아니라 순위 경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점수를 대학을 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물론 그 점수를 기반으로 한 순위 경쟁이지만 모집 인원 내에 내가 들어가게 되어지면 합격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시는 첫 번째는 대학에서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그 경쟁의 순위 속에서 내가 순위를 확보하게 되어지면 합격하게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결국 대학이 배제가 되어진 상태로 학생들끼리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합격자가 갈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의 특징은 눈치 작전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수시는 아시는 것처럼 학생부를 제출하게 되어지면 지원학과에 대한 전공 적합성에 대한 고려 또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원서 접수 직전 오래전에 대학과 학과가 결정이 되어지기 때문에 원서 직전에 바로 대학을 바꾸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정시 지원 같은 경우는 원서 접수 직전에 바로 경쟁률을 보고 원서 지원을 바꾸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원서 접수 기간 대학들마다 3일 정도의 기간이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원서가 몰리는 구간들은 마지막 날 대부분 오전 시간대에 경쟁이 대부분 다 몰리게 돼요. 원서 지원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시 지원의 가장 큰 특징은 눈치 작전이 가능하다. 원서 접수 마감 직전에 대학과 학과를 바꿀 수 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와 같아요. 어떤 학생들이 어떤 학과에 어떻게 원서를 지원할지 사실상 예측이 불가능한 게 정시의 특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세 번째 특징은 추합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추합률이 수시에 비해서 높게 발생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은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첫 번째는 정시라고 하는 게 표준 학력 지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A대학, B대학, C대학에서 학생의 수능 성적을 동일한 평가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거죠. 물론 대학마다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의 차이는 있긴 있지만 이렇게 이제 표준화 학력 지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적을 가진 학생들이 연쇄적으로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추합률이 높아지게 되고 추합률이 높아지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되어진다? 합격자 간의 성적 편차가 크게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특정 대학의 학과에 붙은 학생들끼리 관해서 줄 중에서 최초 합격자와 마지막 합격자의 점수 편차폭이 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네 번째의 특징은 정시는 모든 데이터가 추정치일 뿐 정확한 데이터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우리가 입시 기간에서 수능 시험을 끝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발표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결국 예상 등급 컷에 대한 발표 있지만 올해 같은 경우도 보면은 채 30%가 넘지 못하는 한 26% 정도밖에 못 맞추는 거죠. 입시 기간에서 그거를 못 맞추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수능이라는 특징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입시 기간에서 올해도 여러분들의 성적대에서
어느 정도 대학을 갈 수 있을지에 대한 추정치를 제시하고 우리는 이러한 추정치에 대한 데이터들을 잘 활용해서 원서 지원을 하지만 이거는 단지 추정치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100% 믿고 원서 지원을 하게 되어지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정지원이라고 생각했지만 학생들이 과도하게 몰려서 불합격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이제 상향 지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기회가 잘 열려가지고 추합으로 붙는 경우도 발생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꼭 아셔야 되는 건 단지 이런 추정치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보는 배치표가. 그리고 특히 중요한 부분들은 거짓 정보를 우리가 판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요즘에는 특히 SNS를 많이 하다 보니까 학생들끼리 거짓 정보를 많이 올리죠. 내가 몇 점인데 난 어디를 지원하려고 해. 결국 이러한 것들이 이제 작년, 재작년에다 보면 문제가 되어져서 그게 이제 처벌을 받거나 이런 일들도 있기 때문에 특히 정시 같은 경우는 모집 인원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특정 대학의 특정 학과를 본다면 그 인원 자체가 많은 학과 같은 경우는 10명, 20명까지 넘어가지만 10명 이내의 학과들, 4명이나 5명 선발하는 학과들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들은 몇몇의 학생들이 SNS에 거짓 정보를 올리게 되어지면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점수라든가 지원자들의 동향을 바꿔놓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SNS를 통한 거짓 정보들에 우리가 꼭 판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정시의 특징은 4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더 세부적으로도 나눌 수 있지만 첫 번째는 대학에서 선발하지 않는다. 이거는 학생들끼리의 경쟁을 통한 순위 싸움이다 라는 점을 꼭 아셔야 되고 두 번째의 특징이란 건 눈치 작전이 가능하다. 원서 접수 직전에 대학과 학과를 바꿀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누가 어디에 원서를 쓸지 예측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의 특징은 뭐냐면 추합률이 높다. 정시가 표준화되어진 학력 지표를 활용하기 때문에 추합률이 높고 추합률이 높으면 점수의 편차가 크게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학생들 간의 성적 차이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모든 데이터는 단지 추정치일 뿐이지 정확한 데이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특히 거짓 정보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요. 각종 SNS라든가 아니면 인터넷에 보면 입시 기관들에서 활용하는 정보나 데이터들 같은 경우들도 거짓 정보들이 많이 넘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짓 정보들을 판별할 수 있고 정확한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가 대학 입시에서 되게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정시 원서 지원을 하시게 되어지는데 정시 지원 대학 결정 과정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첫 번째는 정시를 원서 쓰려고 한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거죠.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 성적표를 딱 받았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지원 대학과 학과를 결정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보시는 거는 표준 점수와 100분의 1을 먼저 보시게 되어집니다. 어차피 수능 성적표에서는 원점수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학생을 봤더니 우리 학생의 점수가 표준 점수가 375점이야. 그리고 상위 누적 비율이 0.60%. 그 다음에 100분위 성적 봤더니 260점 정도 되고 상위 누적 비율이 7.53%다. 그럼 이 학생은 어디가 더 유리하겠습니까? 보시는 것처럼 표준 점수를 활용하는 대학들이 더 유리하다는 계산이 나오죠. 그리고 한 375점 정도대의 성적을 맞았다 그러면 지원 가능한 대학도 딱 범위가 잡혀집니다. 가능한 대학이 숭실대, 국민대학교, 세종대학교나 아니면 성신여대 이 정도의 학교들이 지원이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범위가 잡혔어야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고려하실 분은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을 봐야 되는데 이 학생의 점수가 만약에 2, 1, 2, 4, 3이에요. 자, 국어하고 수학은 시험을 되게 잘 봤지만 탐구 과목이 4등급, 3등급 정도 맞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탐구의 반영 비율이 낮은 대학으로 원서 지원했었을 때 학생의 전체적인 대학별 환산 점수가 높아지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지원 대학과 학과가 대부분 다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학교가 난 숭실대학교를 지원하려고 해. 아니면 성신여대를 지원하려고 해. 결정이 되시면 그 다음에 해당 대학과 학과의 합격 가능성이 얼마나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걸 고려할 때 보셔야 되는 게 전년도 합격자의 최종 컷.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전년도에 예를 들어서 2017년도, 2018년도의 경쟁률의 변화 또는 추가 합격률이 어느 정도 되어지는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시죠.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가나다군에서 야, 이번에 우리가 재수했는데 더 이상 재수는 못할 것 같아. 그냥 안정적으로 원서 지원해야지 라고 하면 그냥
안정적으로 원서 지원하시게 되어지는 거고, 그렇지 않고 우리 학생은 고등학교 3학년인데 평상시에는 이만큼 성적이 나왔는데 이번에 시험을 좀 못 본 편이야 라고 하면 하나 정도 붙이면서 2개 정도를 좀 더 상향 지원을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재수를 염두에 둘 수도 있는 그런 전략을 세우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고, 사실은 이제 이런 내용들은 뭐 컨설팅을 받거나 아니면 무료 컨설팅을 받거나 여러분들이 조금만 자료조사 하시면 대부분 다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점수 계산을 부모님들이 직접 하실 필요는 없어요. 요즘에는요. 왜냐하면 컴퓨터 프로그램에 입력하게 되어지면 대략적으로 몇만 원만 넣어도 우리 학생의 성적대에서 어느 정도 대학을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이런 부분들이 다 판별이 되어지기 때문에, 자,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런 거 말고 그냥 컴퓨터에 집어넣으면 딱 나오는 이런 일반적인 컨설팅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숫자를 이해하고 데이터를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국어 등급과 상위 누적 비율이라고 했어요. 자, 요거 만들어 놓은 이유는 뭐냐면 가끔 부모님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우리 아이의 성적이 3등급인데 4등급인데 대학 갈 수 있겠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정시는 자, 국어 같은 경우 1등급이 4.68%고 2등급이 11.7%, 3등급이 23.83%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1등급에서 등급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학생들이 점수의 편차가 많아지고, 보시는 것처럼 1등급에서 3, 4등급으로 내려갈수록 어떻습니까? 결국 전체적으로 누적 비율도 많아지고 학생의 수도 많아지고 대학도 많아지고 학과도 많아지게 되고, 이렇게 되어지면 뭐냐면 입시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예측하는 점수의 폭이 커지게 된다는 거예요. 커지게 돼. 다시 말하면 상위 1등급인 경우에 만약에 1에서 2점 정도의 점수 차이가 발생이 되어진다면 실제 3등급, 4등급 되어지면 5점에서 막 10점까지도 점수 편차가 벌어지는 거예요. 또 그 밑으로 가게 되어지면 7점에서 한 15점 이렇게 점수 편차가 벌어져요. 표현 점수로.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성적이 낮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낮은 성적으로 좋은 대학을 갈 수는 없어요. 물론 낮은 대학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의 폭은 범위가 정해져 있긴 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성적과 시험을 좀 못 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용기를 주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처럼 수능에서는 등급이 폭이 2등급, 3등급, 4등급으로 점수의 폭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누적 비율도 많아지고 학생 수도 많아지게 되고 대학도 많아지게 되고 학과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입시기관들의 예측이 벗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내가 인터넷에 입력을 해봤더니 몇 점 정도 대학을 갈 수 있어 라고 했었던 것보다 실제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기회들이 많다. 어디에서? 성적이 낮아질수록. 이런 점들이 있다는 점들을 아시고, 우리가 좀 성적이 좀 좋지 않다 하더라도 용기를 내셔서 이번에 원서 지원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원서 지원을 하실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애는 이번에 시험을 좀 잘 봤어. 그래서 그냥 안정 지원하기로 했어. 라고 해서 안정 지원하는 경우. 아니면 물론 가나다 3개 중에서 하나 정도는 안정 지원을 택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체를 안정 지원하든 아니면 하나만 안정 지원을 하든 안정 지원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갖추어야 되는 것은 뭐냐, 이걸 말씀드려요. 첫 번째는 안정 지원을 하길 때 꼭 반드시 필요한 거는 정확한 데이터 분석이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수능 성적에서 어느 대학을 갈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분석을 해야 되고, 이 데이터 분석은 사실은 어느 기관도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요. 정신 아까도 말씀드린 모든 것이 다 추정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같이 수렴하시면서 최종 결정을 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뭐 인터넷에 정보를 또 얻으신다든가 학교 선생님하고 상담을 한다든가 학원 선생님하고 상담을 한다든가 여러분과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마찬가지로 우리 학생은 이 정도 대학은 갈 것 같습니다. 그럼 대부분 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먼저 정확한 데이터 분석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의견을 수렴을 해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찾는 거, 이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원서 지원의 변수를 반드시 체크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학생의 점수처럼 375점을 맞았는데 이 성적이면 여기는 꼭 붙는다, 이렇게 누군가가 얘기한다고 해서 올해 반드시 붙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입시는 해마다 항상 다르기 때문에 변수가 발생이 되어질 수 있다. 그럼 입시의 변수는 뭐냐?
첫 번째는 경쟁률의 증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경쟁률이 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경쟁률 안에 헛수들이 몰리는 경쟁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경쟁률이 몰린다라고 하는 건 합격 컷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률의 변화가 되어질 수 있는지를 꼭 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의 유불리를 꼭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올해처럼 입시에서 국어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서 국어가 결국은 대학 합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활용이 되어지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지원하게 되어질 때 학생들이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이 낮은 대학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과인 경우에 국어 반영 비율이 30에서 35%가 아니라 한 25% 반영하는 대학, 또는 예를 들어 20%를 반영하는 대학, 이런 대학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년도의 기준에서 국어 25%와 2019학년도에 국어 25%를 반영하는 대학이 다르다는 거예요. 조건 자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모집인원과 군이동의 변화를 보셔야 돼요. 모집인원이 전년도에서 늘었다 줄었다, 아니면 전년도에서는 가군에 모집을 했는데 올해 나군으로 이동을 했다든가, 이렇게 군이동이나 모집인원이 바꾸게 되어지면 결국 원서 지원의 지형이 바뀔 수 있다는 점, 이런 점들 때문에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는 전년도의 경쟁률이나 충원율의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하셔야 돼요. 결국 이러한 요소들이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의 유불리 2017년도, 2018년과 19년도에 동일한 대학의 국어를 25% 반영한다고 해서 그게 동일한 조건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올해 25%를 반영하는 대학은 전년도에 25%를 반영하는 것보다 경쟁률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모집인원과 그 다음에 군이동의 변화나 전년도 경쟁률이나 충원율의 변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어떻게 된다? 경쟁률을 높일 수가 있어요. 경쟁률이 높이게 되어지면 합격 컷이 상승하게 되고, 합격 컷이 상승하게 되어지면 이거는 안정지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정지원이라고 하는 대학이나 학과, 또는 내가 가나다 군 중에서 어디 군을 선정을 하게 되어질 때 이런 신중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자, 그럼 이제 안정지원을 하게 되어질 때 경쟁률 분석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이제 연세대학교 인문계열의 경쟁률 변화가 나와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마 이게 글자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학과는 심리학과입니다. 심리학과가 경쟁률이 5.7%. 이거는 이제 전년도 2018년도가 2017년도보다 경쟁률이 많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행정학과가 3.0에서 6.2%.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국문학과가 2.9에서 10.0%로 경쟁률의 변화가 발생이 되어졌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쟁률은 이렇게, 지금 여기가 경영학과고 여기 제일 뒤에 있는 거가 실내건축학과인데, 항상 모든 대학의 경쟁률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첫 번째 학과가 경쟁률이 높고 뒤로 가다가 다시 높아지게 돼요. 뒤쪽으로 가게 돼요. 경쟁률이 제일 높은 학과는 대부분 마지막에 있는 학과가 경쟁률이 높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학과가 경쟁률이 몰리게 되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중간 학과들이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퍼센트는. 왜냐하면 연세대학교는 약 4개의 군으로 조성할 수 있어요. 4개로 나눈다면 어떻게 4개로 나눠지냐면 첫 번째 A그룹, 그 다음에 B그룹, 그 다음에 이렇게 C그룹과 D그룹으로 나눠져요. 연세대학교는 A, B, C, D로 나눠지는데 A그룹은 바로 어떤 대학이냐면 여기는 서울대로 갈 수 있는 대학. 서울대와 연세대를 동시에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지역. 이러다 보니까 이 지역들은 추함률이 높게 발생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원서 지원하게 되어질 때 추함률이 높잖아? 이렇게 생각해요. 추함률이 높다는 것을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학생들은 뭐라고 생각한다? 붙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추가 합격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린 지가 한 4년 정도 됐는데, 그 전에는 저도 입시기관의 데이터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컨설팅을 하고 상담을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약간 의심을 하기 시작했죠. 이게 과연 맞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했고, 입시에서 뭔가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막 고려하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추합 가능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정시에서는 되게 중요한 요소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막 2, 3년부터는 커다란 대형 입시기관에서도 다 추합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세요. 막
여기 가도 추합, 저기 가도 추합. 뭐 연세대를 추합해서 이렇게 붙었다, 저렇게 붙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추합은 다 추합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추합 비율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추합 가능성이 없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서울대와 연세대를 동시에 붙을 수 있는 이 지역은 추합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합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뭐냐면 지원한 학생들의 상위 누적 비율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줄넘기를 제자리에서 돌리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절대로 이게 아래쪽까지 내려오지 않아요. 상위 누적 비율이 많으니까 얘네들이 붙을 거 아니에요. 서울대.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 추합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제자리에서 줄넘기를 10바퀴 돌리는 것과 동일하다. 점수가 아래쪽까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점들을 보셔야 되는데, 근데 이제 단지 여기가 추합률이 높게 나오니까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같은 경우는 전년도는 100%가 넘지 않았지만 보통 한 127%, 100% 정도 나오니까 내가 이번에 못 붙을 것 같아. 그냥 상향 추합을 노려야 되겠어. 그럼 연대 경영에다 그냥 꽂는 경우들이 있죠. 이 상위학과에. 하지만 절대로 점수 편차가 크게 벌어지는 학생은 붙을 수가 없습니다. 이 지역은. 첫 번째 A그룹이고요. 그 다음에 B그룹은 뭐냐면 연세대에서 서울대로 원서 지원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사실상 추합률이 상당히 낮은 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추합률이 50%에서 100% 정도 나오는 데면 이쪽 지역은 추합률이 거의 어느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자면 40%에서 한 10% 정도밖에 추합률이 안 나오는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역은 추합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여기는 연세대에 붙는 게 목적인 지역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상향이 이루어지는 구간들이 있어요. 이렇게 구간들이. 이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보시는 것처럼 경쟁률이 일반적으로 높게 발생이 되어지는 지점이 이 지점이에요. 이 지점. 이 지점이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학과적으로 봤었을 때 문과 계열이 일반적으로 허수 지원이 많이 이루어져요. 문과 계열이. 국문과나 중문과나 영문과 같은 경우들이. 그렇기 때문에 기회를 노리고 원서 지원이 많이 이루어지는 구간이죠. 그래서 이렇게 대학마다 원서 지원의 구간이 있고, 여기 밑에 있는 구간은 아무리 원서 지원을 해도 추합이 발생이 되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성적대는 대부분 붙고자 해서 연대를 들어온 학생들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연대 점수에서 못 미치는 학생이 여기 지원하게 되어져서 추합을 노린다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연세대학교에서 내가 추합을 노린다라고 하면 가능한 구간은 A 구간, B 구간, 그 다음에 C 구간의 앞쪽, 여기서 추합이 발생이 되어지는데, 이거는 이제 본인이 어느 정도의 성적대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추합을 발생시키는 기술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경쟁률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경쟁률이 보세요. 자, 국문과가 문헌정보학과가 2017년도에 경쟁률이 10대 1이었어요. 그랬더니 2018년도에 경쟁률이 5.7대 1이었고, 그 다음에 국어국문학과가 2.9대 1이 했더니 2018년도에 10대 1이었죠. 그러니까 국문과와 문헌정보학과와 비슷한 점수대를 가지고 있는 학과거든요. 비슷한 점수대를.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떻게 하냐면 모든 사람들은 꼭 아셔야 돼요. 원서 지원하게 되어질 때 보는 것과 듣는 거에 다 속아요.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경쟁률을 분석해가지고 원서 지원 마지막에 쫙 보고 난 다음에 원서 지원 해야지, 그래서 눈치 작전을 해야지라고 하지만,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정식 원서 지원이라는 건 주식이 아니거든요. 실시간으로 경쟁률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12시에 한 번, 마감되고 한 번 정도 보여지기 때문에 내가 먼저 봤었을 때 경쟁률을 보고 원서 지원하면 벌써 늦은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을 예측을 해야 되는데,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경쟁률이 전년도에 경쟁률이 10대 1이었어. 국문학과가. 그런데 이 국문학과가 올해 경쟁률이 낮을 거야 라고 하고 원서를 지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대부분 다. 왜냐하면 눈에 보일 때 경쟁률이 10대 1이야 국문과가. 그러니까 어떻게? 불안해하잖아요. 그렇죠? 경쟁률이 더 올라갈 거라고 예측이 되어지거든요. 여러분들이 경쟁률을 볼 때 첫 번째 날이 있고 두 번째 날이 있고 세 번째 날이 있으면 원서 지원은 대부분 다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올라가게 되죠. 그렇죠? 마지막 날. 그러니까 이 국문과가 갖춘 경쟁률이 얼마가 나올지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헌정보학과는 경쟁률이 전년도에 10대 1이었으니까 5.7대 1로 떨어졌고, 국문과는 2.9대 1 낮았잖아요. 그죠? 그 전년도에. 그러니까 여기에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10대 1의 경쟁률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지역 같은 경우들은 대부분 다
자신이 없는 학생들이 성적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점수 편차를 잘 고려해가지고 원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올해도 이쪽 구간에서 경쟁률이 과도하게 몰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왜냐하면 이쪽만 간다 하더라도 경영 경제를 뺀 나머지 이쪽만 가더라도 어느 정도의 점수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몰리는 현상들이 안 벌어지죠. 근데 이렇게 경쟁률이 10대 1이 벌어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원서 지원 마지막 직전에 거의 사람들이 원서 지원을 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이 아주 낮은 상태였었지만 결과적으로 막판에 그러니까 마지막에 12시에 경쟁률을 보고 모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몰리게 되는 거예요. 올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올해는 공과의 경쟁률이 낮아지게 될 거예요. 왜? 우리 눈에는 10이 보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되게 똑똑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백지가 되게 돼요. 왜? 보이는 걸 보고 믿어요. 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데이터가.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안정 지원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첫 번째는 경쟁률을 봐야 돼요. 그리고 이 대학의 구간에서 어디에 학생들이 경쟁률이 몰리는지 그리고 이 구간에 대한 이해 내가 어떤 대학을 원서 지원하려고 해 그럼 그 대학은 이렇게 A, B, C로 나눴었을 때 이쪽 점수 때는 어디로 이동할 수 있는 아이들 B 구간은 어디로 이동할 수 있는 아이들 C 구간은 어디로 그러면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경쟁률이 높거나 낮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성적에 자신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눈치 작전을 벌일 수 있는 구간이 과연 어딘가 이거를 생각해보면 전년도의 경쟁률을 보시면 대부분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경쟁률은 항상 반대로 간다. 전년도에 높았으면 올해 반드시 낮아지게 되어져 있어요. 또 전년도에 낮았으면 올해 높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점을 고려하셔야지 원서 지원 마지막에 봤더니 야 내가 이번에 영문과 원서 지원하려는데 국문과는 경쟁률이 4.5대 1이야. 근데 영문과는 봤더니 2.5대 1이야. 어디 지원해야 돼? 그렇게 생각하면 4.5대 1을 원서 지원하려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다 낮을 때가 낮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정시는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만큼 다른 사람도 다 알고 있다는 거고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도 보고 있다는 거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을 다른 사람 똑같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발상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그래서 이렇게 정시를 조금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뭐 재밌다 한편으로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안정 지원을 하나 했어. 자, 그러면 내가 그 다음에 적정 상향 지원을 하려고 해. 어디다 상향 지원을 해야 될까? 이거죠. 자, 상향 지원할 때 첫 번째는 합격 예상값과 나의 점수를 생각해야 돼요. 만약에 합격 예상 점수가 300, 만약에 80점이야. 근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점수의 편차가 379점일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1점 정도 점수 차이가 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내 점수가 이거보다 좀 더 멀어져가지고 375점일 수도 있어요. 그쵸? 맞죠? 여기서는 1점 차이가 나는 거고 이거는 이제 5점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럼 이럴 때에 따라서 점수에 따라서 원서 지원하는 방법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점수가 어느 정도냐. 아까도 얘기했죠? 정시는 점수 경쟁이 아니에요. 정시는 순위 경쟁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순위. 예를 들어서 1번, 2번, 3번이 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점수가 이렇게 봅시다. 380점인 학과가 있고 379점이 있고 378점, 377점, 376점이 있고 난 다음에 만약에 370점이라고 있다 해봐요. 만약에 이렇게 등수를 매기면 만약에 370점인 380점인 학과를 원서 지원한다 그러면 어떤 학생이 지원하겠어요? 380점 또는 381점, 379점인 학생들이 원서 지원하겠죠. 여기까지. 그쵸? 이 학생들. 하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378점인 학생이 여기를 지원하지는 않아요. 그쵸? 왜냐하면 이 점수를 가지고 여기를 지원하면 떨어질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럼 이 학생들은 대부분 다 378점인 학생은 379점인 학과를 지원하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등수는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지원을 다 안 해. 예를 들어서 지원을 안 했어. 안 했어.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만약에 지원을 했어. 그럼 결국 얘가 3등이 되는 거예요. 점수는 10점 차이가 나지만 결국 순위는 3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과밀되어지는 지원 구간을 피하시게 되어지면 순위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답이 나와요. 물론 여기서는 이제 많은 경험과
노하우와 분석 능력이 필요하지 이게 입시에서 이렇게 뻔히 이루어진다면 누가 대학 가지 못하겠습니까? 되게 쉽겠죠, 그렇죠? 자, 그럼 하나씩 또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자, 여기서 자, 그럼 생각을 해봐요. 자, 학생의 점수를 예상 등급 점수를 보는데 자, 이게 좀 잘 안 보이실 것 같긴 한데 건국대를 예를 들어봤습니다. 건국대학교 수의학과가 398점이에요. 여기 수의학과. 그 다음에 기계공학과 378. 그 다음에 쭉 보니까 건축학과가 373이고 요거는 점수가 쭉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378, 377, 376, 375, 374. 그 다음에 요거는 경쟁률이에요. 경쟁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 경쟁률이 이렇게 곡선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곡선형. 뒤쪽으로 갈수록. 자, 그런데 내가 만약에 여기가 끝. 딱 잘랐어. 여기가 374점인 학과예요. 374점. 374점인데 지난번에는 말씀드렸지만 학생이 맞은 점수가 만약에 373점을 맞았다. 그럼 이 370을 맞은 학생은 과연 어디에 원서를 쓸까라고 생각해봐요. 자, 375점, 3점을 맞은 학생이 374점인 건축학과에 원서를 쓰겠습니까? 375점인 생물공학과에 원서를 쓰겠습니까? 자, 건축학과에다 원서를 쓴다고 하면 여러분이 인터넷 사이트에다가 올리면 추학 가능성 70%, 추학 가능성 60% 떠요. 하지만 375점인 학과에다 원서 지원을 하게 되어지면 추학 가능성 안 뜨죠. 자, 그래서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시는 가장 가까운 거리가 가장 먼 거리예요. 제 말을 꼭 명심하세요. 손으로 뻗어서 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리에 모든 사람들이 몰려있다. 나만 몰려있다? 그렇지 않다.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추학 가능성 70%면 붙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이 추학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말하면 내가 식당에 가면 번호표를 줘. 그럼 기다려. 어떻게 해요? 재료가 동일하지 않은 이상 순서가 돌아오죠. 하지만 정시는 추학 가능성이 60%, 70%라 하더라도 나에게 순서가 돌아오지 않는 추합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뭐냐면 374점을 맞았는데 이게 건국대학교의 마지막이잖아요. 끝에. 끝 학과는 보시는 것처럼 경쟁률이 어떻게 되어진다? 몰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여기 많은 사람들이 다 줄을 서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이 건축학과에 원서를 쓰면 가장 가까운 구간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붙을 가능성이 어렵다는 거예요. 되게 어려워요. 항상 모든 대학의 마지막 학과가 제일 어렵습니다. 원서 지원에서. 특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원서 지원을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 과밀되어질 수 있는 경쟁률이 높아지는 구간. 여기를 피하셔야 돼요. 여기를 피하신다면 이게 내가 만약에 상향 지원이라면 이쪽의 구간을 건너뛰게 하시는 거죠. 구간 건너뛰기. 구간을 건너뛰고 어디에 원서 지원하시게 되냐면 373점이지만 여기에 375점인 학과에 원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375점인 학과에.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내가 373점이지만 375점인 학과에 원서를 지원했어. 자, 그러면 375점이야. 374점, 373점 이렇게 원서를 지원하면 374점인 학생들은 374점인 학과에 원서를 쓰게 돼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물리학과라든가 건축학과에 원서를 쓰게 되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내가 373점대 동일한 점수대 학생들이 피해서 위쪽 대학에 원서를 쓰게 되겠죠. 자, 그러면 항상 중요한 것처럼 마지막 구간은 경쟁률이 높아져요. 경쟁률이 높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추학률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추학 가능성, 근데 경쟁률이 떨어지죠. 보시는 것처럼 이쪽으로 가서 경쟁률이 떨어집니다. 경쟁률이 떨어지는 구간들은 추학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리고 가군에서 나군으로 돼 군이동이 가능한 지역으로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적정 상향 지원을 하게 되어질 때 하나의 기소 중에 하나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내가 상향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내 점수보다 1점이 높은 상황이다. 그러면 마지막 구간에 있다면 바로 그 구간에 내 점수가 373점으로 특정 대학의 마지막 구간에 있다. 마지막 학과에 매달린다. 가까운 지역에다 원서 쓴다. 절대로 순서 안 온다. 어떻게 된다? 경쟁률이 떨어지는 이 지점에서 기회를 놓으셔야 된다. 이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내 점수와 예상 등급 컷의 점수 차이를 보고 그리고 내가 어떤 포지션으로 취해져 있는지 그리고 원서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 구간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내가 상위 구간과 하위 구간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상위 구간의 점수를 가지고 있는지 중위 구간의 점수를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마지막 구간의 점수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지원 전략과 경향이 달라진다는 점 아셔야 됩니다. 자, 다음.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원 구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학생이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우리는 마지막 구간에 걸친 경우에 대해서 첫 번째 얘기했죠. 마지막 구간에 학생의 점수가 건국대인데 이게 건국대의 마지막 점수 때에 걸린 거예요. 여기 374점인데 내 점수가 373점이야. 이렇게. 그럼 이 성적을 가진 학생이 어디에 원서를 써야 돼요? 아니 373점이 377에다 원서를 써? 말이 안 되잖아요. 무조건 떨어지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쓴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374점에다 원서를 쓴다. 붙을 거라고 생각한다. 추가 합격 가능성이 몇 %라고 뜨니까 내 얘기는 무슨 말이다? 절대는 안 온다. 마지막 구간이 제일 어렵다. 여기는 건국대를 붙자고 덤벼드는 거예요. 건국대를. 그럼 건국대보다 좀 더 낮은 대학에 붙은 낮은 대학의 상위권 학과에 붙는 학생들이 1위로 원서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건국대학교에 붙으면 물론 학과가 만약에 마음에 안 들거나 학과가 좋지 않으면 물론 안 갈 수도 있긴 하지만 대학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보면 학생들이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구간은 373점이라 하더라도 마지막 구간에 원서를 쓰는 것보다 경쟁률이 다소 다운되어질 수 있는 바로 그 윗구간으로 원서 지원을 쓰는 것이 적절하다. 이 얘기를 좀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상위 구간에 속해 있다. 점수가 378점이야. 내 점수가 379점에서 380점을 맞았어. 자, 그러면 이 학생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군의 건국대학교를 원서를 쓰는 거예요. 가군의 건국대를 쓰고 그 다음에 나군에서 쓸 수 있는 학교가 한양대를 쓰거나 아니면 중앙대에 원서를 쓰겠죠. 이렇게 한양대나 중앙대. 자, 그러면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379에서 380점이 맞은 학생이 건국대학교에 딱 봤더니 건국대학교 기계공학과 379점. 딱 여기 원서 쓰고 그쵸? 원서 쓰고 그러고 난 다음에 가장 가능성이 가까이에는 자 보니까 중앙대학교 건축학과 382점을 쓰자. 이렇게 원서를 쓰면 가장 적절하죠. 이렇게 쓰면 가장 붙을 것 같죠. 왜? 기계공학과가 379점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379점, 380점 맞은 거야. 쓰면 되겠지. 그 다음에 내가 379, 380인데 봤더니 가장 가까운 거는 건축학과가 382점이라고 됐으니까 추합 가능성을 노리고 마지막에 집어넣으면 되겠지. 이렇게 원서 쓰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쓰면 죽는다 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지만 서울대학교 합격생들의 최종 합격 컷, 연세대학교 합격생의 최종 합격 컷 발표했더니 어때요? 실제 서울대학교 경영학과가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보다 점수가 낮았다. 연세대학교 경영학과가 연세대학교 언론정보보다 점수가 낮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만약에 이 성적을 가졌다라고 하면 모든 학생은 특정 대학에서 일구간에 원서 지원을 하지 않아요. 대부분은 일구간에. 점수에 아주 자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러면 어디다 원서 지원을 하게 되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2구간에다 원서 지원을 해야 돼. 이 점수는. 2구간에 원서를 지원하고 2구간에 원서 지원하는 목적은 여기서 뭔가 안정적 기반을 다져야만 여기에서 뭐를 이룰 수 있다? 상향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상향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원서 지원하게 되어질 때 2구간에 원서 지원하시는 분들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는 실제 1구간에 있는 기계공학과보다 점수가 높다는 거고 이거는 모든 대학에서 마찬가지로 벌어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원서 지원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내가 이 점수를 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군에서 안정 지원해야 나군에서 상향 계획 잡을 거 아니야. 가군에서 안정 지원해야 나군에서 한양대나 중앙대 붙겠죠. 그런데 만약에 가군도 상향, 나군도 상향. 그럼 어쩌자고. 다 떨어지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모든 대학의 최상위 학과는 실제 그 바로 밑에 있는 학과보다 점수가 낮다는 거예요. 그 점을 우리가 아실 필요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학과에다 원서 지원을 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마지막 학과에 원서 지원하시면 안 된다. 실제로는 더 붙기가 어렵다. 우리는 상향을 노리기 때문에 바로 윗구간을 공략하셔야 돼요. 요 정도. 그래서 건축학과가 가장 낮은 과라고 하면 자연과학대학처럼 386점대의 학과를 원서 지원하시는 게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구간에 속해 있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특정 대학을 지원하게 되어질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점수대의 군이 예를 들어서 1, 2, 3, 4로 봤었을 때 가장 밑에 구간을 공략하는 건지 아니면 중간 구간을 공략하는 건지 아니면 최상위 구간을 공략하는 건지에 따라서 지원 전략과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들을 명심해야 된다. 그래서 정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점수 경쟁이 아니라 결국 순위 경쟁이기 때문에 나의 경쟁자들을 물리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점을 꼭 아셔야 돼요. 자, 다음으로 충원율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이 충원율은 학부모님들이나 뭐 이렇게 입시 관계되시는 분들 충원 뭐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되게 관심 갖는 거. 그러니까 뭐 어디가 몇 퍼센트가 충원율이 나왔어? 뭐 이런 걸 보시잖아요. 근데 충원율이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충원율이 높다는 것이 되게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 보면 경영학과가 123%, 96%예요. 그 다음에 이런 데 보면은 불어불문, 노노문 이런 데가 0%의 충원율이 발생이 되어졌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연세대학교를 우리가 딱 나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나눌 수 있냐면 요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요렇게 하나 나누고 그 다음에 위쪽에서 하나를 나누고 이렇게 이제 두 그룹으로 나눠 봅시다. 두 개 그룹으로 연세대를 두 개 그룹으로 나누면 자,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고 C라고 합시다. 이렇게. 자, 경영학과는 전년도에 123%, 2017년도에, 2018년도에는 96%예요. 근데 이게 추함률이 높죠, 이거는. 추함률이 높다. 추함률이 높다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상위 누적 비율이 높다는 거예요. 높은 점수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의 상위 누적 비율이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은 뭐냐면 제자리에서 줄넘기를 돌리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붙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추함률이 높은 학과에 원서를 지원하는 경우는 예상 합격과 나의 점수폭이 작을 때 이럴 때 되게 유리한 거죠. 예를 들어서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우리가 볼 때 몇 점 정도로 봐? 398점 정도로 만약에 본다. 근데 내 점수가 몇 점이다? 397점 정도 된다. 이렇게 되어지면 추함률이 높았었을 때 되게 유리한 거예요. 왜냐하면 많이 회전수가 많이 발생이 되어지니까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내 점수대가 390 뭐 예를 들어서 6점대다. 이런 경우는 추합 가능성이 사실상 없는 거죠. 물론 396점대에서 연세대 경영을 쓰는 사람은 없어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대학 입시는 이게 하나의 통이죠. 통. 이것도 이제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게 하나의 통인데 연세대학교 하나의 통이잖아요. 이 구간 내에서는 상향이 불가능한 거예요. 어디에서? 이 구간 내에서는 상향이 불가능해요. 상향이 안 돼. 상향 불가. 상향이 왜 불가했어요? 만약에 철학과를 맞은 학생의 점수가 396점이라고 해봐요. 근데 철학과를 맞은 396점인 학생이 여기 나와 있는 행정학과가 398점이라고 해보자. 396점을 맞은 학생이 398점에다 상향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그렇죠. 당연히 불가능하죠. 왜? 여기 떨어져서 연대 떨어질 텐데. 연세대뿐만 아니라 동국대든 숭실대든 모든 대학이든 이 원통형의 구간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구간 안에서는 상향이 불가능한 거예요. 왜? 모든 학생은 여기는 꼭 붙어야 되는 학교예요. 중간 집단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해되시죠? 모든 대학의 중간 학과는 반드시 붙어야만 하는 학과이기 때문에 상향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지원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398점인 학과를 지원하는 학생이 397점 없어. 396점도 지원 못한다니까요. 근데 만약에 내가 예를 점수가 392점이야. 그러면 결국은 봤더니 점수 차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면 6점 차이 불가능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만 여기를 지원하는 학생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1번, 2번 순위 경쟁에서 2등의 순위를 가지고 합격할 가능성들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간을 좀 더 잘 이해하시는 게 도움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추합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내 점수와
예상 등급 컷의 점수폭이 작을 때는 추합 가능성이 높으면 좋아요. 그런데 반대로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점수가 학생의 점수가 398점인 학과를 원서를 지원하자고 하고 싶은데 내 점수가 390점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8점 정도 점수가 차이가 나는 거죠. 이거는 정상적인 추합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합에는 우리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자연 추합이 있다. 또 하나는 강제 추합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자연 추합은 예상 등급컷과 내 점수 차이가 편차가 좁을 때 추합률이 발생이 되어지면서 자연적으로 붙을 수 있는 가능성, 이걸 의미한다면 강제 추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추합이 불가능한 거예요. 객관적으로 봤었을 때 점수 편차가 크게 벌어질 때 이런 강제 추합을 노리는 거예요. 그 노릴 수 있는 근거는 아까도 얘기했죠. 모든 대학의 학과의 집단 내에서 중간 집단 내에서는 상향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왜 불가능한지. 모든 학생들이 여기에 반드시 붙어야 돼요. 이게 연세대든 서울대든 동국대든 숭실대든 충남대든 이 집단 내에서는 반드시 붙어야 되는 학과이기 때문에 상향이 불가능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398점인 학과를 390점으로도 붙일 수 있어요. 그쵸? 붙일 수 있어요. 그러면 붙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하면 결국은 첫 번째는 추합이 발생이 되긴 닿아야 돼요. 추합이 발생이 되어지기는 발생이 되어지지만 추합이 발생이 되어지긴 하지만 추합률이 낮아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여기 보시면 봐요. 아동가족학과 자 사학과는 추합률이 0%예요. 여기는 아무리 원서 지원하셔도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연세대학교에서 요 선 아래에 있는 학과는 여기 지원한 학생들이 서울대에 붙을 수가 없어요. 이 점수 때는 대부분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추합이 발생이 되어진다는 경우는 가군에 예를 들어서 성균관대나 서강대나 한양대에 붙은 학생들이 연세대의 특정 학과에 붙었지만 학과에 만족을 못해서 했다든가 이런 경우지, 여기 나와 있는 점수대 학생들이 서울대에 붙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서울대하고 점수 편차가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럼 서울대를 붙을 수 있는 점수는 여기서부터 발생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요 정도 구간이 서울대에 붙을 수 있는 구간이에요. 행정학과부터 시작해서 문화인류 교육학과, 국어국문, 중어중문, 문헌부, 철학과 이런데 두 번째는 추합이 발생이 되어지긴 발생이 되어지지만 추합률이 낮아야 돼. 낮아야 돼. 예를 들어서 중문과 봤더니 추합률이 전년도 0%, 11% 이런 거 있었죠. 이런 것처럼 추합률이 낮아야 된다는 거예요. 추합률이 낮다는 것은 무슨 의미다? 추가 합격 가능성이 없다. 별로 없다. 그럼 추가 합격 가능성이 없다. 그 얘기는 허수 지원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허수가 지원을 하지 않으면 추합률은 다시 높아진다, 안 높아진다? 높아진다. 이걸 아셔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봐요. 국문과의 추합률이 0%, 그 다음에 9.09%. 중어중문학과가 2018년도에 0%, 그 다음에 11.1%. 그 다음에 문헌정보 9%, 0%.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추합률이 0%였다는 거는 실제 배치표에 나와 있는 점수보다 지원한 학생들의 점수가 낮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점수가 높은 애들이 들어왔어. 만약에 정말 하향 안정 지원이 이루어서 그럼 걔네들이 서울대 붙겠죠. 일부가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추합률이 생기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추합률이 일반적으로 낮다는 것은 추가 합격 가능성이 없다는 거고, 추가 합격 가능성이 없으니까 허수 지원이 몰리지 않아요. 그리고 허수 지원이 몰리지 않고 실제 붙을 수 있는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지원을 하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추합률이 발생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실제 탄탄한 성적을 가지고 들어온 학생들이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강제 추합, 내가 지원하는 대학과 대학의 학과와 내 점수 편차가 크게 벌어져 있어. 그러면 원서 지원하게 될 때 관건은 뭐냐? 허수를 물리쳐야 된다. 허수. 다시 말하면 원서 지원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나보다 성적이 아주 높은 학생들과의 경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390점인 학생이 398점인 학과를 지원하게 되실 때 398점인 애들이 100명 들어와도 상관없어. 그걸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왜? 들어와도 걔네는 붙어요. 상위 대학에. 붙으면 빠져나가겠죠. 안 빠져나갈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 붙은 애들이 연세대 붙은 애들이 서울대 붙었어. 그러면 연세대 붙어있는 애들이 어디냐고. 대부분 다 서울대를 갈 거 아니에요. 관건은 뭐냐면
398점이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391점이 들어오는 거예요. 나보다 1점이 높은 애가, 나보다 0.1점이 높은 애가 들어오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허수들을 물리치는 전략, 첫 번째보다 초합률이 높지 않아야 된다. 물론 초합률이 발생이 되어지는 구간이어야 하고, 대신 초합률이 전년도의 초합률이 무지 낮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구성 요소, 모집 인원이 적어야 된다. 이렇게 이러한 요소들을 갖추면 무슨 말이냐면, 추합률이 높다는 건 마치 제자리에서 줄넘기를 돌리는 거하고 비슷하면, 추합률이 낮다, 근데 추합률이 발생이 됐다라고 하면 그게 줄넘기가 크게 도는 거예요. 크게. 이렇게 크게 돌기 때문에 결국 최초 합격자와 마지막 합격자의 점수의 폭이 크게 벌어져요. 이런 경우는. 하지만 추합률이 높으면 추합률이 제자리에서 도는 거기 때문에 점수 편차폭이 크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점들을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 추합률이 높으니까 붙을 가능성이 높아. 잘못된 생각입니다. 추합률이 낮으니까 붙을 가능성이 없어. 이게 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모든 학생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점수의 구간 내에서 내용을 이해하시는 게 되게 도움이 되어집니다. 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정시 지원 하시려고 하다 보면 막 여러 가지 데이터도 찾으시고 분석도 하시고 고민도 참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정시 지원의 새로운 각도, 새로운 관점이 있거든요. 모든 사람들은 다 이것만 얘기하거든요. 자기 점수에서 표준 점수를 계산하고 100분의 1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에 전년도에 경쟁률이 얼마고 추합률, 겉으로 보이는 거 말고 겉으로 보이지 않는 거, 그게 이제 입시에서 진짜 모든 것들을 좌우하는 요소들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알고 있는 거 나만 알고 있는 거 아니고, 내가 보고 있는 거 나만 보고 있는 거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보고 있는 거, 내가 생각하고 있는 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발상으로 이루어지는 게 되게 중요하고, 정시는 뭐라 그랬어요? 점수 경쟁이 아니라 순위 경쟁이다. 이런 것들이 꼭 가능하다라는 점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가나다 원서 지원하시게 되었을 때 안정지원만 하시는 분이 있는 건 아니죠. 안정지원도 있지만 내 점수대에서 약간의 상향 또는 조금 더 높은 점수대에서 초합을 노리는 지원 전략을 세우실 수 있는데, 그러한 전략을 세우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저희 유튜브 하이퍼리뷰 유튜브 보시고 또 구독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는 분 감사하고요. 또 좋은 내용으로 잘 준비해서 다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